안녕하세요. 전 동아시아연구원 시니어 펠로우 이숙종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고요. 오늘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동아시아연구원이 김영배 의원실과 같이 협력해서 한국 국회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간단히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30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연구원이 한국 국회에서 해외 민주주의 지원에 대해서 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십사 이런 취지로 이 일을 시작했고요. 지난 1년 반 동안에 미국의 민주주의 연구소 NDI와 협력해서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실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진행한 과제는 반부패, 그리고 민주주의 원조, 그리고 선거 진실성 이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학자 전문가와 국회의원님들하고 모여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사실은 정리하는 간담회를 주최했어야 됐는데 4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참여했던 세 분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저희가 논의했던 걸 정리해 주시고 국회의원님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지금 또 온라인에서 NDI에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질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지금 캡스톤 회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아시아 연구원 손열 원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손열 원장님은 지금 연세대 교수님이시고 동아시아 연구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아시아 연구원장 손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의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7분의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제 오른쪽부터 김한규 의원님, 이준석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김영배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또 어레인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의원님, 지금 아직 참석은 못하셨습니다만 천하람 의원님, 황희 의원님 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쭉 이끌어주신 제 옆에 이숙종 원장님, 그리고 연구진으로 강우창 교수님, 김남규 교수님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계시는 김정 교수님, 김태균 교수님, 그리고 NDI 측에서 나와주신 사라윤 선생님, 그리고 박지수 NEAI 연구원 이하 여러분들께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잠깐 동아시아 연구원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에는 세 가지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의 외교 안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주로 대외 정책과 안보, 대북 정책 등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내는 그런 연구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거버넌스 클러스터입니다. 저희가 외교 정책을 주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국내 거버넌스 기반 정책 체제, 이것들을 연구하는 국내 거버넌스 연구 클러스터가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국내 거버넌스의 핵심이 되는 이념, 가치,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을 연구하는 민주주의 협력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협력 클러스터는 한쪽으로는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아시아 14개국 22개 싱크탱크를 연결하는 그런 연구 네트워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축이 오늘 개최를 하고 있는 NDI와 함께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3대 축 중에 하나인 중요한 지금 사업을 오늘 개최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는 이 민주주의 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지구촌 전체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선진국은 민주주의 후퇴, 그러니까 데모크래틱 백슬라이딩을 경험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권위주의화 현상이 뭐 중국, 러시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이 민주주의 후퇴에서 이 권위주의화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따라서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을 저희가 받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강대국들, 미중이나 미러는 서로 그 강대국 경쟁의 수단으로 이 민주주의를 또 활용을 하는, 이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용을 하기도 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지구적인 흐름을 저지하고 돌려놓기 위해서는 비소구 민주화의 모범 국가인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개도국의 민주주의 지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책무로서 좀 그 새롭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숙종 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EAI가 이 사업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의는 잠깐 이숙종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그 민주주의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은 사실 2020년부터 쭉 지속해온 프로그램인데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8개월간 지속해온 그 연구를 결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부패, 선거진실성, 대외민주주의 원조 분야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개도국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그리고 그 전략을 논의하는 그런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두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그 전 두 세션을 통해서 의미 있는 토론과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제 그 개회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영 원장님. 전반적인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저 반부패 의제에 관련해서 본 간담회에서 연구를 도맡아 주신 고려대학교의 김남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인태지역 회의를 맡았는데 그때 의제가 반부패였습니다. 그 반부패 의제에 김남규 교수님이 또 그때도 책임을 맡으셔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 7분가량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 노력과 민주주의 지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김남규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반부패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협력이 촉구되었고,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반부패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부패가 경제 발전, 정치 발전, 그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부패는 인권 유린과 국제 질서 교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현재 다각도로 반부패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반부패 협약과 OECD 뇌물 방지 협약 등의 여러 국제 협약이 체결되었고, 또한 세계은행, IMF 등 국제 기구들은 반부패 연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투명성 기구와 같은 시민단체들도 초국가적 반부패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부패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한 국가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제협력의 과제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부패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인데, 많은 연구들과 전문가들은 투명성과 책무성의 증진을 꼽고 있습니다. 특정 행위자가 정보의 독점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부패 행위 적발 가능성이 높을 때
부패의 거래 비용은 증대하여 부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명성은 결국에는 책무성 메커니즘과 결합될 때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패에 대한 정보가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부패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기재가 부재할 수 있고, 또한 감시와 처벌을 담당하는 주체 역시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는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반부패들을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 심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부패 척결의 성패는 결국 기존 기득권 세력의 교체를 통한 개혁 동력 확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 그리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반부패는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부패 문제 해결은 민주주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증진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반부패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고와 심화를 거치면서 반부패 관련 법 제정과 독립적 정부기구 설립 등 제도가 추진되었고, 또한 정부의 노력과 시민사회 감시 및 압력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반부패 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심화되면서 반부패 역량도 함께 강화되는 선순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반부패 지원은 결국 민주주의 증진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 시민사회 역량 강화, 독립 언론을 육성하는 등 민주주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 확대돼야 하며, 이는 반부패 노력과 선순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생각합니다. 현재도 반부패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공적 개발 원조에서 민주주의 거버넌스 지원 비중을 대폭 늘리고 협력국 시민사회와의 직접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반부패 민주주의 연계 노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관협력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은 지역 내 반부패 플랫폼의 소집자, 협력자, 그리고 촉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기존의 반부패 선진 네트워크를 참여를 통해서 한국이 획득했던 글로벌 스탠다드를 다시 지역으로 적용하면서 반부패 국제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남규 교수님.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부패 방지와 부패 척결에 대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이고, 다만 김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그간에는 한국이 원조를 통해서 개도국의 이런 부패를 이런 이가벌먼트라든지 아니면 전자 구매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주로 제도화를 지원해 주셨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개도국의 시민사회라든지 감시단체라든지 그런 쪽을 지원해 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고려대 강우찬 교수님께서 선거 진실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한국의 선거 민주주의는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120여 개 국가인가요? 모아서 또 그 민주주의 선거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송도의 사무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외 민주주의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지 강우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 완결성 부분과 관련한 보고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창입니다. 최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라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로 인해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 제2차 그리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등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동아시아 연구원은 NDI, NED, 안프렐 등 세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세계 해외 기관과 국내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 선거관리위원회,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지원의 제도와 방안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참가했던 국내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특히 선거 완결성 증진을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습니다. 사실 세계 민주주의 증진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라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정파적 차이를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극심한 미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 모임을 통해 대처해 왔습니다. 2017년 결성된 이후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의원 60여 명이 모여 코로나 팬데믹 대처, 사회 기반 시설 구축, 의료보험 제도 개혁,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Problem Solver Caucus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처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국의 국회가 민주주의 확산과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별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한국 내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 있는 의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가칭 민주주의 코커스와 같은 초당적 모임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세계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모여 논의를 펼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세계 민주주의 지원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NED, 대만의 민주주의 재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민주주의 재단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민간 재단을 만들고 이를 후원, 감독함으로써 세계 민주주의 지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선거 완결성 증진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해 왔던 캡스톤 프로젝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찬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이 간담회를 하는 목적은 특정 어젠다보다도 일단 국회 내에 해외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디모크라틱 커커스를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거가 관련해서
이제 저랑 강 교수님이 이제 이런 메모도 작성해서 김영배 의원님 또 최영두 의원님께 좀 많이 그 도움을 요청했었고 그런 문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께 나중에 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무리 이제 민주주의 원조를 위해서 뭐 법을 바꾸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제대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원조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뭐 국내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갖고 계신 서울대의 김태균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이라고 이제 제목 크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글로벌 민주주의 위기라든가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력, 특히 democratic resilience라는 단어들이 계속 이제 회자되고 있고 이미 두 분의 발표자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공통 부분들이 있어서 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국 정부가 최근에 그 인태 지역에 향후 3년간 1억 달러 규모의 민주주의 증진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조, Democratic Aid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어떤 방식의 기여 방안이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여 방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 좀 드리자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이제 국회 역할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법안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 원조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5가지 꼭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협력 비전과 목표라고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위해서 현재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저희가 있고요. 기본법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지만 그 당시 2010년도 OECD 닥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사실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들이 다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 파트는 빠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젠더 평등에 관련된 보다 보편적인 민주 가치를 한국의 ODA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지향을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만약에 이제 좀 개정이 가능하다면 여기 계신 국회의원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어떤 먼저 조건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원조를 저희가 ODA 사업을 할 때 민주주의가 일종의 조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크로스커팅 범분야 이슈로서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원조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이국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이 했던 민주주의 원조라고 우리가 일종의 범주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공공행정이라든가 이거버넌스라든가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뭔가 이 보이는 가시성이 있는 제도화 과정에 특히 이제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국가 건설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근데 민주적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그리고 미디어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젠더 평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민주주의 원조를 할 수 있다면 소위 그 디모크라시 프로모션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종의 큰 그림에서 5가지 정도의 이행 전략을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다각화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파트너 국가에 있는 시민사회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한국은 지금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그 파트너 국가에 있는 시민사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굉장히 다각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이 사실상 최근에 미국의 USAID뿐만 아니라 UN에서 강조하고 로컬라이제이션 원칙이라고 하는 것과도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다각화가 첫 번째로 이제 이행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회 차원의 글로벌 민주주의 기여라고 했는데 이미 그 강원찬 교수님께서도 많이 말씀 주셨고 김남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단 초당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그리고 뭔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주체가 국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서 재단을 만들든 아니면 법률적 지원을 하든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한국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국회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협력 대상국의 민주화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원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 국가라고 한다면 지금 수원국이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죠. 리시피언 컨트리의 그 민주화 단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계에 맞춰 가지고 ODA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와 이제 맞물려서 사실 저희가 이제 KSP라고 해서 지식 공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경제 원조, 경제 개발에 대한 지식 공유 사업들이 주류화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화 단계, 특히 정치 민주화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을 어떻게 지식 공유로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번째는 유사 입장국, like-minded country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민주주의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양자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양자 파트너십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다자인데요. 양자 파트너십은 지금 미국의 USAID가 하고 있는 게 Democracy Delivers Initiative라고 새로 이제 론칭이 됐고, 일본도 자이카가 최근에 굉장히 민주주의 원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한미일 지금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되고 있고요. 또 북유럽 공유국들을 보시면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덴마크 등등의 각국의 플랫폼들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한국의 민주주의 원조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파트너십을 좀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조를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을 이러한 양자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다자 협력, 특히 뭐 UN 기구라든가 세계은행이라든가 저희가 지정 기여도 하고 자발적 기여도 하고 있고 멀티바이라고 해서 다자성 양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툴들이 이미 돌아가고 있고, 이 툴을 어떻게 민주주의 원조와 같이 맞춰서 태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울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크게는 법적인 어떤 기반을 구축하고 재단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5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분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이 세션을 시작할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또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김영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특히 이제 선거가 지나고 여기 함께 앉게 된 우리 동료 의원님들 혹은 동료 의원이 될 당선자 분들과 함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하고 한편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오늘 이제 내용은 다 이제 금방 공유가 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들으면서도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 단점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장점대로, 또 고민은 고민대로 우리 내에서도 좀 정리를 하고, 동시에 글로벌 리더로서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책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고, 또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오늘 이제 가지게 돼서 굉장히 좀 좋은 자리 아닌가, 중요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EAI가 그동안 여러 노력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좀 어찌 보면 분기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대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모임을 저 교수님들이 발제해 주신 주제들과 제안들을 가지고 22대 국회에서는 이거를 제도화 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액터로서 이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그룹핑이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좀 이후에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대한민국이 가진 책무성,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초당적인 그런 이제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키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함께 좀 토론하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그동안 계속 참여해 주신 최영두 의원님, 조정훈 의원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영두입니다. 오늘 뭐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고 다 우리가 정리시켜야 될 대목인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 규모라든가 또 국제적 지위에 비해서 이 분야에서 like-minded countries와 비해서 그 지원 비중이라든가 또 지원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뒤떨어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제 개인 경험으로 보자면은 무슨 언론계 있을 때 국제 원조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굉장히 여론 저항의 부딪힘이 많습니다. 우선에 국내적으로 도울 일이 많은데 우리가 국제사회를 도와야 되느냐. 약 상당히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라든가 또는 과거의 어려운 시기의 전쟁의 참화 시절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데 비해서 거꾸로 이제 우리가 다시 수원국이 되어서 그 공여국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인식에서는 상당히 그 국민의 인식 간의 지체가 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의 지원,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야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또 정말 그 우리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 여론에 대해서는 어떨지 이제는 뭐 충분히 바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이게 그러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우리 학계에서의 검토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일반 인식조사에서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과거에 한번 경험했던 게 근데 제가 그 기자할 시절인데 2005년에 제가 외교부 출입 기자 때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큰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건 사실 인도주의적 지원인데 쓰나미 피해를 지원한 인도주의 지원인데 우리 그 외교부에 우리 국가 예산이 처음에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뭐 크니까 뭐 몇 억 달러로 시작을 했죠. 그 규모가 아마 기록을 재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500만 달러인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런 인도주의 지원에 비약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론이 일었지만 당시에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런 걸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냐는 문제하고 또 하나 나중에 그 물가가 엉뚱한 데 튀어가지고 뭐 국회의원 급여를 몽땅 다 뺏어서 주자라는 이런 또 논의로 쓸모가 없는 집단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하고 얼마 전에 우리 무슨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었던 그 내용도 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이제 플래지라는 약속을 하는 그 이후에 그 맥락을 보면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야 이거 국내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국회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대목인데 그게 돌연 바이든에게 미국에게 어떻게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엉뚱한 물 돌변들한 바람에 이게 사실 이 논란이 우리 무슨 대통령과 지도자의 뭐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처럼 비치지만 근본에서는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이유도 보면은 아직까지 상당한 우리 국가로서의 국격이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 EAI에서 제기한 또 NDI에서 제기한 또 우리와 비슷한 성장 정도와 나라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 국제 민주주의 지원, 국제적 인도적 지원, 국제사회에서의 ODA 강화. 최근에 이 정부가 ODA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높였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ODA를 늘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란이 사실 지난 총선 때 거의 뭐 쟁점되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이 논의에 참여하게 된 우리 여야의 동료 의원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발표되었듯이 그 필요성만 가진다고 해서 국내의 여러 가지 그 뒷받침 또 초당파적 지지를 광고하게 구축하는 데는 사실 국내적 좀 한계도 있다. 그러나 뭐 그런 점은 여기 이 오늘 아침에 모인 이 우리 동료 의원들부터 함께 해서 그런 장벽을 넘어가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여러 가지로 정당의 민주주의라든가 또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한국 역시도 약간 조금 퇴행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되돌이켜보는 좋은 거울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또 조정훈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조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EAI 이숙종 원장님, 교수님, 손열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해외 원조 국제 개발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일회성으로 뭐 농산물을 준다든지 그야말로 크라이시스 위기 관리에 지원하는 측면 정도였다가 이제는 뭐 이거버넌스 같은 하드웨어를 깔아주는 지속적으로 깔아주는 사회가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와 이념,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이념을 지원하는 국가로 이제 저희가 발돋움하자라는데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국제 원조에 우리가 뛰어들자라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이제 정치를 하기 전에 국제개발 현장에서 한 15년 정도 있었던 사람으로 굉장히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항과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태풍이 불었고, 쓰나미가 왔는데, 원조 팀이 나가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한국 국회 앞에 사진 찍는 거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버넌스 해주고, 도로 깔고, 학교 세워주면 그것도 다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의 거버넌스 문제와 부패 문제는 생기지만, 민주주의를 전달하러 나갔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누가 사진 찍느냐, 누가 환영하느냐, 그리고 상당 부분 소위 그 사회의 질서의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 여러 가지 다 아시리라고 짐작합니다만 적지 않은 저항과 충돌이 생길 것이다. 또 제가 여러 가지 나라의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물리적 충돌부터 살해 위험부터 아주 노골적인 사보타지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충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물론 이제 한국형 민주주의라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수용성이 좀 높을 것이다라는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또한 검증된 이론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동력 확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분야의 ODA 또는 그 ODA 전체로 늘리자라는 분도 맞고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분도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앞으로 포워드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해야 되니까 맞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 주장과 함께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 효능감에 대한 담론도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이 반문교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반문교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피드백 루프도 꼭 한번 만들어서 이런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화되고 안정화되어 간다라는 확신, 담론들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야 이것들이 소수의 선각자들의 담론에서 벗어나서 대중화되고 다양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데모크라틱 코커스도 좋지만 이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 의원님. 그리고 오늘은 특히 제가 젊은 이제 두 분 당선자와 한 분 의원님을 모셨어요. 저희가 이제 이
국회의원 관여 간담회가 10월부터 다시 다음 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과 민주주의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두 꼭지를 이번에는 잡았는데요. 그 역시 청년하면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준석 의원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께 먼저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그냥 아주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그때는 또 바른미래당이었네요. 그때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라고 이제 있었을 때 참 다각도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해외에서 어떻게 바라봐지고 있는가를 경험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홍콩에 가게 된 계기는 유튜브로 보니까 홍콩 사람들이 그때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하면서 임을위한 행진곡을 광동어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래는 어떻게 해서 홍콩까지 수출되게 되었을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수출된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궁금해서 홍콩에 직접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처음 제가 맞이했던 홍콩의 시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한국의 시위 문화와 매우 닮아 있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콩의 그 구의원들 이런 분들 붙잡고 당신들 이걸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2005년도에 WTO 세계화 반대 시위를 한국의 전농에서 농민단체에서 가가지고 홍콩에서 세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뭐 좋게 말하면 투쟁 기술, 뭐 어떻게 말하면 시위 기술을 많이 전파하셨다. 바다에 뛰어들고 이런 거 다 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첫째로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중에서 우리가 여러 요소가 있을 텐데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자랑스러운 요소 또는 가장 드러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권력에 대한 투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권력에 대한 투쟁, 특히 독재나 아니면 권위주의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 주체에서 받아들일 때 제일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그때 제가 홍콩의 민주화 운동 하는 걸 보면서 거기도 보면은 홍콩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중국 그 무장 경찰들이 투입돼가지고 진압을 했다. 그래서 그런 저도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그런 걸 많이 전송하고 했었는데 정작 그 당시에 국회로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 바른미래당, 그 당시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3개 당에 대해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사실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첫째 외교적 갈등, 두 번째 국익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과연 그런 정치적 입장을 잡을 그런 준비는 국내에서 되어 있나? 그래서 저희 코커스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면은 과연 우리가 당파와 관계없이 민주주의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항상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국내에서 정리 나갈지.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그런 게 좀 불가능하다면은 어떤 NGO라든지 다른 주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뭐 전자정부나 이런 좀 텐지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에 대한 것을 전파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 가장 잘 팔 수 있는 그런 투쟁의 문화 같은 것들도 어떻게 원조가 가능한 형태로 갈 수 있는지. 왜냐면 저는 그거는 하기 나름이라 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다르지만은 미국이 사실 저는 여기저기 투쟁도 많이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공여국이라고 지칭하는 당사자들은 정작 그 나라의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과거의 민주주의 투쟁부터 그리고 민주화 투쟁부터 그리고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이런 민중 항쟁성이나 민중 투쟁성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좀 있어야 저희의 상품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벌써 세계 민주주의 대회 세네갈에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국의 촛불 시위가 하나의 그 수출 품목으로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국제적인 논의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 의원님들 많은 그런 네트워크에 초청할 테니까 그때 바쁘다고 못 오신다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김한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청년 의원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인데 그것도 참 문제인데요. 네, 네, 제가 한국 나이로 벌써 40대 후반인데, 네, 네, 우리나라 정치권이 되게 고령화돼 있어갖고 저도 젊은 의원 축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서 우리나라 법률을 좀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현행 법령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이제 민주주의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DA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적들을 정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논의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먼저 이제 법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서 ODA 사업이라든지 기타 해외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현재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잘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게 되고, 과연 너무 쉽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다 동의해서 해외 지원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게 아까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국민들도 우리가 해외 민주주의를 지원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 여야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시급성 면에서 과연 우리가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항상 예산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제 ODA는 뭐 여러 부처에 걸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뭐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논의한 기억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ODA를 제공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국회에서는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보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전제를 갖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보통 ODA 예산은 세부적인 논의 없이 통과하게 되고, 지난 1년 통계를 봐도 우리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돈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 기여를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결과가 보여지는 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됐을 것 같으니, 올해부터 아마 이제 법률과 예산이 한 5월경부터 거의 정해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이런 노력들을 해야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조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그런 노력을 하는 첫 해로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당선자 천하람 당선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늦어서 발표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원래 본업도 변호사고 또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인데, 두 직업의 공통점이 잘 몰라도 아는 척을 잘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얘기하면 네, 업계 비밀입니까? 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부분들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한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 내용적인 면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인들 사이의 협업 내지는 더 나아가서 코커스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 봐도 사석에서 만나면 미국의 정치가 엉망이다, 뭐 이거보다 더 나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22대 국회도 진영 논리가 더 강화돼가지고 가면 갈수록 최악의 국회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어떤 해외로 어떤 좀 더 나은 부분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라거나 할 때는 뭐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Best of ourselves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나마 좋은 어떤 가치들을 함께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DA 분야도 저도 변호사를 할 때 ODA 심사 이런 것들을 가끔씩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ODA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단편적이었고 굉장히 단기간에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또 예산 규모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주로 기술적인 영역에 집중해가지고 뭐 전자정부라든지 뭐 저희가 잘하는 분야들 내지는 단기간에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했다면은 이제는 그것 좀 넘어가지고 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특히 민주주의의 내용적 그리고 절차적인 분야까지 같이 담보해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 대한민국 ODA가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저희 앞에 이제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희 개혁신당이 정말 보수 정당으로 한정될 수 없는 정당이구나. 어느 보수 정당의 당수가 투쟁 방식을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저희 국회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수 진보에도 국한되지 않고 어느 진영 논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코커스 같은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김한규 의원님 같은 분은 참 양심이 없다. 저랑 띠동갑입니다. 근데 본인이 어려 보이려고 저랑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김한규 의원님의 야욕에 제가 잘 넘어가서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 세션이 한 4분 정도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